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쉽겠죠? 좀 쉬운데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그래서 1번 지역사회복지 개념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하고요.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관련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의 지역사회복지를 보면 지역성과 기능성. 지역성은 아까 지리적 의미, 기능성은 아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협력의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은 뭐냐면 비전문가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것, 그리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정답이 뭐예요? BS택의 7가지 원칙에서 비심판,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역사회복지는 비판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답이 좀 다를 수 있다. 비판적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는 비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비전문가는 누구냐면 지역주민들을 얘기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없으면 지역사회복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 전문가, 비전문가의 참여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두 개가 합쳐져야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아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광의 개념이다.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조직은 여기에 보면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과학적이다 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조직이 뭐예요? 임의적으로 우연찮게 구성된 것을 우리는 적어도 지역사회 조직이라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사회 조직은 어떤 거예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구성된 것은 지역사회 조직이라 할 수 없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것, 이것을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의 핵심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이고 과학적인,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사회 만들기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가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맥키버 안 했어요? 앞에 맥키버 안 하고 넘어갔어요? 네, 맥키버는 공동생활권을 강조합니다. 공동생활권. 그래서 인간의 공동생활에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얘기하면서 동질성, 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키버 하면 공동생활권.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 만들기는 맥키버가 얘기한 그 공동생활권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보호와 재가 보호는 다른 거예요. 지역사회 보호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얘기했던 커뮤니티 케어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으로 보면 통합 돌봄?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역사회 보호인 거예요. 지역사회 보호는 커뮤니티 케어 통합 돌봄으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가능한 그들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보호는 뭐라고요?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뭐까지 포함이에요? 그와 유사한까지 포함된 거예요. 재가복지는 뭐겠어요? 가정에서. 있죠. 둘의 차이 아시겠죠? 지역사회 보호는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시설 보호는 말 그대로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시설의 사회화는 어떤 거죠?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을 개방하는 거예요.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시설에 와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에 있는 이용자들이 일요일에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시설의 사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소유한 장소, 설비, 기능, 인적 자원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제공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설의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재가보호 뭐라 그랬어요? 재가보호는 가정에서 보호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와 재가보호는 개념이 다르다. 지역사회 보호는 가정과 또한 그와 유사한이 들어가고 재가보호는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다. 이 지역사회 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처 기술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은 아까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배우겠지만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지역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줘서 뭘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고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치입니다. 다양성 및 문화적 이해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치는 뭐다? 다양성 및 문화적 이해이다. 이 다양성 및 문화적 이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일반화 획일화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에서 일반화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역사회 복지는 어떠한 일반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옆에다가 일반화 치고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 보편화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냐? 다양화, 개별화 이게 맞는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는 개별화, 다양화가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및 문화적 이해. 인간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이다. 자기결정.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아까 지역사회 개발에서 역량을 키워주는 거 있죠.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즉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자기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인파워먼트. 의사결정에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의식 개발. 아까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의 특이성은 비판의식을 개발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복지 실천은 비심판이지만 지역사회복지는 비판적 자세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판의식 개발에 있다. 보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는 비판의식을 개발해야 되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뭐가 있냐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있어. 그럼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의식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액션, 사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 행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옹호자의 역할. 그래서 얘는 거의 하나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비판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 편에서 행동을 취해야 되고 행동을 취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다? 옹호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 옹호자, 불이익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답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사회정의와 균등한 자원배분 있죠.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불평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법적 터들에 내에서 공동선을 추구한다. 법적 터들에 내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옹호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볼 때요. 사회정의하고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이 사회행동이나 옹호자 이게 정답입니다. 사회정의나 불평등, 불이익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 정상화의 개념. 정상화의 개념에 시험에 나올 때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19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50년대 덴마크에 뱅크 밀케슨이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처음 써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니르제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론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살고 있는 뱅크 밀케슨이라는 울펀스 버거라는 사람이 이것을 확산시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영어로 돼야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뭐랬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것이 뭐다? 정상화 이론이다. 근데 이 정상화 이론은 대상자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처음에 대상으로 했죠?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는 모든 대상을 다 아우르기보다는 장애인의 뭐를 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이 사람들은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삶의 리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삶의 리듬.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어떤 삶의 리듬이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그 리듬 깨지니까 상당히 불편했잖아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삶의 패턴이 있는데 장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정상화는 그러한 삶의 리듬을 갖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정상화의 개념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회통합은 뭐냐면 아까 정상화는 장애인이라는 약간 특정한 어떤 대상에게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다 그러면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 연령에 따라 사회 통합해야 되고 성별에 따라 사회 통합해야 되고 인종에 따라 사회 통합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 통합은 모든 대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 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은 사회 통합이고 장애인은 정상화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탈시설화. 지금도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는 생활시설은 탈시설화의 개념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 탈시설화에 우리 적어도 사회복지사 1급에서 탈시설화는 시설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고 소규모화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화는 클라이언트의 시설 입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시설 입소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소규모화, 다양화하는 것을 탈시설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민주성이랑 같은 거예요. 나중에 민주성 나오면 이건 참여하는 거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주민참여는 어떤 것이냐.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풀뿌리 민주주의가 언제 부활됐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1995년이거든요. 1995년이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요.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도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직접 선거로 뽑은 게 199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뽑는데 참여했다. 그래서 민주라는 단어.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우리가 배우는 연계 기술이랑 같은 거예요. 네트워크 기술, 연계 기술. 연계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에 뭐가 있냐면 중개자의 역할, 자원, 연결자의 역할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놓으면 암기할 게 되게 많은데 함께 합쳐놓으면 그 중에 하나만 잘 암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연계랑 같고 아까 중개자원 또 같은 거예요. 중개자. 또 자원, 연결자.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기관과 기관의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자도 어떻게 보면은 기관과 기관을 중개하는 거고 자원 연결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효과가 뭐냐면 서비스의 중복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계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중대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효율성. 왜?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조직화, 서비스 관계자의 조직화, 관련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서비스 공급 체계와 이용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사례 관리도 어때요? 이용자와 기관과의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러한 자원 연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특성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특성, 예방성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요 예방성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회복지 실천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요. 사회복지 실천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부터 사회복지 실천이 시작되죠. 그래서 언제부터?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 창가부터 사회복지 실천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는 예방성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다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회복지 실천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문제의 욕구 파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성,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고 통합성과 포괄성은 여러분들이 뭐 행정론이나 정책론 상당히 많은 과목에서 나오는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죠. 통합성은 뭐고 포괄성은 뭐예요? 통합, 포괄, 뭐가 다른 거예요? 통합은 합쳐진 거고 포괄은 포괄한 거고 통합은 공급자 간의 통합을 얘기를 해요. 서비스 공급자. 그러니까 A 기관, B 기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기관, 상담기관,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기관,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는 것을 통합이라 그래요. 그럼 포괄은 뭐냐? 이용자 측면, 이거는 공급자 측면이라 그러면 포괄은 이용자 측면이에요. 이용자의 뭐를 포괄하냐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욕구를 전부 다 포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용자의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건강도 안 좋아. 교육도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사회성도 떨어져. 그렇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이러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이거를 다 해결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해결해도 돼요. 다 해결해야 이 친구가 가장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포괄해야 된다라고 할 때 포괄성을 써요.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전부 다 아울러야 한다. 이게 포괄성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아우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 담당이 개입해야 되겠죠. 상담 담당이 개입해야겠죠. 의료 쪽도 개입해야 되겠죠. 이러한 다른 기관들이 각각 개입하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그죠? 사례 관리를 몇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한 손에 손을 잡아서 같이 개입하는 것, 이것을 통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성은 공급자 측면에 공급 기관들이 서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포괄이라는 단어는 이용자의 그 다양한 욕구를 아우른다라는 의미의 포괄입니다. 자, 그러면 이용자의 욕구가 하나일 때, 일반적으로 하나일 때도 있죠. 나는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이렇게 이용자의 욕구가 하나일 때는 포괄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하나일 때는 굳이 사례관리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죠. 한 기관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례관리는 어떨 때 쓰냐 하면 이용자의 욕구가 많아서 그들의 욕구를 포괄하기 위한. 그래서 이용자의 욕구가 많을 때 사례관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례관리는 그래서 이용자의 욕구가 복잡하고 많을 때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사례관리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그래서 다양한 욕구 나오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가 포괄적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면 사례관리가 되는 거예요. 사례관리. 그 다음에 연대성, 주민 개인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민들이 연대와 공동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연대성이고, 지역성은 그 지역의 특징.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시민의 생활의 장이면서 사회 참여의 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 보면 1번은 그 밑에 거에 거의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이고 두 가지로 나눠요. 맥닐의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존슨과 디마치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나오는데 누구의 실천이냐라고 나오지 않아. 다행히. 그래서 그냥 이거를 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는 가끔 나오는 그런 영역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일반 원칙 보면 주민의 광범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한다. 두 번째,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한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지역사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그냥 지문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이고, 세 번째, 지역사회를 개별화하고, 아까 뭐였어요? 획일화.
포괄 이런 거는 틀린 단어라 그랬잖아요. 개별화, 다양화 이게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지역사회복지는 개별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를 심판하지 하는 건 아니지만 비판적 자세는 맞는 거예요. 비밀 보장해야 되고 지역사회는 협력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거는 약간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맨 마지막 보면 주민의 욕구에 관심이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누구다? 지역사회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다. 그래서 지문에 어떤 지문이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A 지역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요. 이거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아닌 거예요. 노인복지지. 집단 사회사업이지.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누구다? 지역사회 자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지역사회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동그라미 욕구의 가변성에 따른 사회 과정의 변화를 이해한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은 뭐다? 욕구는 어떻게 한다? 변한다. 가변성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가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A라고 이분들이 얘기해. 그래서 A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막 그래서 A를 만들려고 했어. 근데 이 지역사회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B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너 A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아니라 그 사회도 욕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욕구의 가변성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욕구는 변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임을 인식한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사회복지 실천에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슨과 티마치는 그것을 더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자주 나와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실천을 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삶의 질 향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와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삶의 질 향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개별화. 지역사회복지는 개별화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 욕구보다는 사회적 욕구를 더 강조합니다. 지역사회복지는. 그러겠죠.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니까 사회적 욕구를 더 강조하고 기관의 이익보다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우선하여 고려하고 각 욕구 사이의 중재를 위해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민주적인 태도 견지. 사업 수행을 하는 구조는 단서하고 자원은 공평하게 분배하고 네 번째 마찬가지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있죠.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동시에 기관 자체의 사업과 유익을 유지함으로써 집중과 분산과 균형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권력의 집중과 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 집단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잠격을 제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장. 2장 마쳤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만 파악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를 하는데 시험에서 완전히 똑같은 질문, 아까 우리 존슨과 디마치나 맥닐 이거는 거의 똑같이 지문이 나와서 이거는 뭐 응용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요 지문 그대로 거의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지문들은 약간씩 뭐 조사가 달라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좀 쉬면서 그죠? 네. 10분 쉬어서
10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시계로 10시 50분.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기출 문제를 풀 때 네. 장별로 푸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이렇게 묶어진 걸 사서 하는 게 낫습니까? 아,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냥 공부할 목적이라 그러면 시험. 장별이나 내용별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좀 뭐 1, 2장은 나는 확실히 맞추겠다 그러면 1, 2장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장별. 예. 그러니까 회차별 말고 회차별은 뭐 22회, 예. 21회 이런 거는 좀 봐도 내가 이렇게 문제 풀이는 되지만 막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아까처럼 장별이나 뭐 이런 내용별로 나온 것들이 오히려 딱 그 영역 왜냐하면 딱 기출문제 한 3, 4개 비슷한 거 딱 풀면요 내용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얼마 없고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회차별은 어차피 큐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냥 한번 풀어보는 게 나아요.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예, 예. 큐넷에는 회차별로는 딱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아